힌트를 두 번째 바닥에 요거 피시고 수험 대책하고 이제 같이 보시는데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론이 있고 이제 강론. 총론에서는 한 3문제에서 4문제. 강론은 29에서 31. 그 다음에 평가에서는 6에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아마 처음 들으신 분은 이제 조금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들으셔서, 일단은 이제 부동산의 총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학 총론이에요. 자, 총론 파트는 나온다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문제 정도가 나온다.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밑에 부동산학의 정의라는 곳이 있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성격, 접근 방법, 연구 대상, 이념, 일반 원칙을 이제 보시는데, 성격에만 좀 보세요. 성격에 보시면은, 이 부동산 학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부동산 학을 정의를 할 때 종합응용과학이거든요. 여러 학문들을 응용하는 종합적으로 응용하는 종합응용과학입니다. 그래서 단순 순수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로 순수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문들을 응용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자,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총론에서 찍어드렸던 게, 자, 밑에 따라보세요. 부동산의 개념 찾으셨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을 봤을 때, 하나 토지를 봤을 때 3가지로 보는 거죠. 법률적이냐, 경제적이냐, 기술적이냐. 그래서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래서 토지를 봤을 때 법률적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경제적이냐, 아니면 이제 기술적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입문서를 다음 시간에 갈 건데, 법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유형이고요. 이건 무형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적이라는 자체가 그냥 우리가 토지를 봤을 때 하나의 공간, 자연, 환경, 위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냥 기술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고요. 경제적은 돈이 됩니다.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있고 하나의 자본이며, 건설회사가 주택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죠. 토지는 하나의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 사용하는 소비재이기도 하다. 여답하는 상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은, 자, 따라해보세요.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그런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따 다음 주에 갈 거지만은 이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좁게 보는 협의 부동산.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보고, 광의는 좀 넓게 봐요. 광의는 민법만 보는 게 아니라 협의부동산에 다음 시간에 준부동산이라는 걸 갈 거예요. 자동차도 부동산에 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법이면 하나의 이제 개별법으로 본다는 거는, 교수님 벌써부터 왜 이걸 적어야 한다면은 이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 갖다 꼭 가져가시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부동산에 대한 분류에서는, 자, 따라해보세요. 토지의 분류. 찾았습니까? 여기도 문제가 하나 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에 토지의 분류가 나옵니다. 토지 분류.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이 토지의 분류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떠요. 그 때문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왜 2차 과목에 공시법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목이 28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론에 매년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나오기 때문에 28가지 지목을 공시법에서 잘 공부하시면 또 제가 어디 찍어드리기도 하고요. 국토의 개입 및 위헌한 법률에 의해서, 자, 따라합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이제 공법에서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 세부적인 건 이제 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 지정이 안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그 간단한 게 나오는데, 밑에 토지 용어에다가 덧붙여 보세요. 자, 우리는 학교론에서는 토지 용어가 가장 유력해요. 위에 있는 건 이제 가끔 가다 뜨기 때문에. 자, 따라해보세요. 택지. 택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무슨 부지라든지 나지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나대지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를 배우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강력해요. 제가 이제 강력하다면, 아까 부동산의 개념이 시험 문제에 강력하다면 이것도 별표 3개, 그 다음에 이것도 별표 3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주로 이제 문제가 하나 따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주택의 분류는 바로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주택의 분류는 별표를 이제 하나 정도 가끔가다 뜨거든요. 그래서 주택은 단독과 공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암기하시냐. 자, 단독과 공동인데, 여러분들 아파트는 어디에 들어가죠? 단독에 들어갑니까? 공동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갑이라는 애가 굉장히 연세대학교 들어가고 싶어서 맨날 기숙사만 바라봐요. 그래서 따라서 연세대 기숙사. one more time. 연세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 자, 그러면 아가 뭐죠? 아파트. 아파트고요. 연이 뭐예요? 세대가 다세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는 단독이 있고, 또 다중이 있고, 다가구가 있고요. 공간이 있어요. 시험 문제 요게 하나 배정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면적과 층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암기 코드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주택의 분류는 매번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 문제를 보신 분들이 있지만 부동산 업도 가끔 갖다 떠요. 또 별표 하나만 쳐놓으세요. 하나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표준산업 분류 체계에 이 부동산업을 대중소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대 공급업이 있고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내년에 들지만 그래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3월 달에, 6월 달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꼭 뜬다고 제가 했거든요.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데 토지 용어가 가장 유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의 특성은 100%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다. 100% 뜬다. 그래서 토지의 특성에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 자체의 특성이 아까 부동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부동성이 가장 이렇게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또 토지가 증가시킬 수 없다. 영속하다. 토지 인접성이다. 인접성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100% 출제가 됩니다. 100%. 근데 인문적은 용도가 하나예요. 용도가 다양해요. 다양하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위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포커스는 아마 자연적 특성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지금 별표 3개 치셨죠? 그 토지의 특성은 무조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32회 우리 문제 총론에서 교수님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자, 입을 열어보세요. 다음에 부동산의 개념, 토지의 용어, 토지의 특성, 여기서 세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아예 요즘 강의는 아예 찍어드리는 게 좋아요. 여기 나온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앞쪽에 뭐 부동산에게 성격이라든지 다 나갈 건 합니다. 근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느낌이 좋은 게 2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의 속성에, 자, 따라보세요. 공간이라는 거가 있죠? 그래서 요것도 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공간이 3차원 지표, 지하, 공중이 있는데 특히 지표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여기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떴기 때문에 그 예상 문제를 제가 나중에 찍어드릴 거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좀 유력하다. 근데 부동산학의 이 지도 이념은 별표 치지 마세요. 그냥 이념과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10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갈 거지만은 아까 우리가 표준 욕차에 부동산의 개념, 분류, 토지의 특성인데 토지의 특성은 100%다. 이렇게 해서 꼭 알아들으셨으면 합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자, 따라보세요. 강론. 강론은 이제 29이나 30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밑에 경제론 파트에 수요 공급이 있어요. 공급? 찾으셨어요? 별표 3개. 유력합니다. 자, 제가 이제 EBS도 강의를 했었는데, 보통 이제 수강생분들이 수요 공급을 가장 어려워하세요. 수요 공급을. 물론 뭐,
뭐 교수님 수요는 사는 쪽이고 공급 파는 쪽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그냥 따보세요. 유량, 절량 그런 게 있어요. 유량과 절량을 구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량, 절량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기출문제 위주로 나오는데 올해는 조금 어렵게 떴습니다. 통화량이라든지 제가 유력하게 절량이라는 통화량이 나올 것 같다는 건데 그게 떴고요. 자, 여러분들 수요는 사는 쪽이죠. 공급은 파는 쪽이죠. 맞습니까? 근데 보통 공급보다는 수요 쪽에 좀 많은 비중을 둬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이 다 수요자니까.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이 비싸야 돼요? 좀 싸야 돼요? 싸야지 많이 사겠죠. 가격이 싸면 많이 사는 거고, 공급자들은 가격이 낮아야 돼요? 가격이 좀 높아야 돼요? 높아야지 많이 팔아 제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의 공급에 대한 곡선과 법칙을 배우실 거예요. 근데 가장 유력한 게, 자, 거기 보시면, 따라해보세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요것도 100%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아파트를 사시려면 분양가가 높은 게 좋아요? 분양가가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죠. 자, 이건 재테크 강의인데, 여러분 요새 청약 열기가 심하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게 과천이에요. 그죠? 과천이 지금 분양가 규제라고 들어오셨죠? 그래서 8억인데 실거래가가 지금 8억인데 18억 가요. 어머, 그거 단통되면 대박 터지겠네. 얘기해봐요. 그죠? 그럼 사람들은 몰린다는 거는 분양가가 높아서 몰렸어요? 분양가가 낮아서 몰렸어요? 그럼 막 살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가격 이외에도 있다는 거죠. 그게 수요의 변화예요. 그죠? 여러분들, 분양가만 중요합니까? 이자도 중요합니까? 이자. 금리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고, 돈을 적게 빌려야 돼요? 많이 빌려야 돼요? 아까 LTV, DTI 기억나시죠? 이런 거든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만 있다, 가격 이외에도 있다. 요게 제가 찍어드린 유력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도 파는 사람이 많이 이제 팔려면 가격이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걸 세부적으로 가르쳐 드린다는 거는 느낌이 안 와요. 처음에 들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수요공급은 문제의 비중이 크더라. 자, 오늘 수요공급 이거 별표 3개다. 그래서 이거는 별표 3개여서 수요와 공급을 배운다. 가격이 있고 가격 이외다. 그렇게 해서만 여기서는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예상이 된다. 자, 그러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따라해봐요. 탄력성.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은 여러분 이제 공부를 좀 하셨다면 옛날에 다 학교에서 배우셨던 거예요. 탄력성이라는 건 이제 가격에 대해서 탄력성이 있는 것이고 소득에 대해서는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아직은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은 그냥 읽어보세요. 자, 따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찾으셨어요? 여기 계산 문제가 90%입니다. 근데 올해 안 떴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계산 문제가 90%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탄력성의 크기의 결정 요인, 대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수요의 탄력성과 총수익 관계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계산 문제가 떴습니다. 이게 가격 탄력성과 총수익 관계가 안 떴다가 새로운 문제가 떴어요. 제가 아까 계산 문제가 기출이 안 되는 부분도 나온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운데,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만 틀려요? 다 틀려요. 다 틀리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세요. 그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그게 문제가 나왔다는 건 이제 나중에 가격 탄력성과 총수익과의 관계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요거는 그냥 틀리라는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메뉴에 보시면은 그 계산 문제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 위주로 좀 가져가십시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계산을 거기다 안 넣는 게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걸 값에 균형, 오머타임 균형. 균형이 뭐냐면 수요 공급이 만나서 균형에 대한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가
거기 보시면은 균형가격과 균형량 계산 문제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90%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수요공급은 딱 두 파트예요. 탄력성에서 하나, 그 다음에 균형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배정이 되니까 이걸 연습을 하실 겁니다. 자,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계산기는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또 스킬로서 여기에 또 점수를 따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따라보세요. 경기 변동. 경기가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죠?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는데, 자, 이 부동산이 여기 가지고 계시는 일반 볼펜 시장과 경기가 변동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면 특징이라는 게 있죠. 이 특징이 올해 나왔어요. 올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각 국별별 특징과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는 단어 있나요? 묶으세요. 묶으셔서 별표 3개 치세요. 자, 우리가 항상 경기가 좋아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상향이 있을 수 있고 하향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시장에 대한 거와 그 다음에 유형에 대해서는 경기가 순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봄과 가을은 이사철이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겠죠. 근데 12월 달은 매년 추우니까 허가량이 줄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따라해봐요. 계절적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올 수 있는데, 이 무작위적 변동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한 2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올 거라는 걸 예견했어요? 예견치 못했어요? 이게 무작위적 변동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무작위적인 이제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일시적으로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기 변동의 특징은 작년에 나왔으니 각 분별 특징하고 경기 변동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가 구성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 따보세요. 거미집 모형. 학개론에 곤 나와요. 개미예요, 거미예요. 거미죠. 그래서 이 거미형 모형이 거미집 모형이 이것도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올해는 각각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는데 자, 밑에 보시면은 왜 거기 계산 문제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단수 문제예요. 그래서 그 계산 문제는 그냥 이게 탄력성만 기울기만 찾아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의 스킬만 있으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100% 맞히셔야 됩니다. 찾으셨죠? 그래서 아까 9문제 중에서 이 계산 문제는 단순 계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 거미집은 매년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홀수년도에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내년에는 몇 회요? 32회죠? 짝수년도니까 거미집은 좀 빼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몰라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비율 분석법의 계산이 또 떴거든요. 그래서 모르니까 꼭 가져가시면 되고요. 넘겨보세요. 시장론이라는 단어가 있죠?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은,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 따라서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분류합니다. 부동산은.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 부동산은 싸요? 부동산이 비싸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가요? 자, 우리가 이 칠판 중엔 똑같지만은, 토지는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르죠. 그 따라서 일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싸다 보니까 저소득층들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좀 어렵죠. 진입의 태거에 대해 잘 없지가 않아요. 자, 정보가요. 자, 따라서 불안전한 정보. 불안전한 정보. 우리가 물건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정보 수집이 어렵고 공개를 하진 않아요. 비공개다 보니까 정보가 좀 불안전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불안전 경쟁에 대한 분류가 시험 자체가 완전과 구분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매자와 구매자가 다수다. 우리는 소수다. 소수고 재화가 똑같다, 다 다르다. 시장 진입이 쉽다, 어렵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구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교수님, 왜요? 그럼 찍어주세요. 그럼 부동산 시장론의 특성하고 기능은 요즘은 좀 안 내는 취지입니다. 그럼 어디가 나오냐면, 밑에 따보세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따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이 정보가 사실이나 아닌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 주식이 시장이 부동산도 자, 따보세요.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찾았습니까? 여기가 거의 99%입니다. 별표 3개짜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문제를 한 문제 배정합니다. 배정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밑에 가서 자 따라해봐요. 정보의 가치. 얘도 90% 시험 문제 계산 문제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편법이 있다 그랬죠? 이걸 제가 이제 나중에 그 계산기를 이용해서 30초 동안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기대되시죠?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기대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GT를 누르고 그죠?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전보가치이기 때문에 요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보가치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또 찍어준다면, 오른쪽에 주택시장이라는 데에서, 거기서 또 하나만 또 찍어주세요. 그럼 거기 보시면 주택시장이, 따라서 여가가정, 주거분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별표 3개짜리. 그래서 주택시장에서는 여가가정하고 주거분리가 나와요. 주거분리. 자, 여러분들 아까 왜 재개발, 재건축 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저가주택이 수선되거나 고가주택으로 바뀌는 걸 따라해봐요. 상향여가. 그 다음에 이제 고가가 저가가 하향여가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거분리가 문제가 한 문제 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렇게 확 오는 게 아까 효율적 할당에서 문제가 나오고 주택시장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아주 좋은 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했던, 별표를 안 친 것들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그 별표 3개 친 거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입지 및 공간구조. 그러니까 시장론이라는 파트에 우리가 입지랑 공간구조가 들어가는데 지대론이라는 게 떠요. 지대론. 근데 지대론이 굉장히 우리 머리 아픈 게 학자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학자. 그래서 그냥 따라해봐요. 리카도, 마르크스, 티넨, 알론소, 헤이그, 파레토, 마샬 찾으셨어요? 얘네들이 이제 시험 문제 구성이 돼요. 그죠?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차액 지대설에 리카도라는 학자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만 이제 암기 코드를 한번 가르쳐 드려볼게요. 자, 따라합니다. 비옥도. 비옥도는 이 지대론이라는 거는 농경지에 대한 지대거든요. 그래서 비옥도는 땅이 비옥도가 높으면 농사를 아주 잘 져서 우리가 수확을 많이 거둬요. 그죠? 그러면 얘는 비옥도라는 게 들어가요. 무슨 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리선다로서부터 쭉, 리카도서부터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얘기해봐요. 그러면은, 자, 여기 공통적인 게, 따보세요. 비옥도, 리카르토. 그러면 도 들어간 거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선운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구나. 이거 학자도 많은데, 이런 암기 코드를 가르쳐 드리는구나.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야매라는 게 이게 야매인데, 야매가 사실 문제를 다 좌우하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야매라는 자체를 갖고 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죠? 비옥도 나오면 리카도다. 이렇게 해서 리카도의 비옥도의 차익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암기 기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기대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학문적인 접근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랑 재밌게 누구 나오면 누구다, 누구 나오면 누구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암기가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대론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뜹니다. 99%다. 지대에서 한 문제를 배정합니다. 지대론이 무조건 한 문제 뜰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넘겨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농업입지론, 농사 짓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공업입지론, 공장이에요, 공장. 그죠? 그래서 공장 같은 건 어떻게 해서 좋냐. 비용과 어떤 최대 수요 이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어머, 교수님 찍어주세요. 그러면 상업입지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최근에는 상업입지론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상업입지론. 특히 상업입지론에 오른쪽에 계산문제라는 단어가 있죠. 요게 유력해요. 그래서 한 번만 다시 따라해보세요. 자, 밑에 가시면 따라서 레일리, 컨버스, 허프 찾으셨죠? 이 세 가지의 계산 문제가 뜹니다. 그래서 레일리, 컨버스, 허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컨버스가 나올 때가 됐어요. 그 컨버스도 제가 30초 안에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3을 나누세요, 4를 나누세요. 그럼 바로 나오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레일리도 마찬가지로 몇 대 몇이 나오는데 솔직히 허프가 계산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허프는 야매가 없어요. 허프는 다수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다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론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자, 오른쪽에 도시 경제 기반 이론의 분석 방법에 이제, 자, 따보세요. 입지 계수. 찾으셨어요? 이것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별표 3개짜리. 또 그럴 거 아니야. 다 별표 3개잖아. 그러진 않아요. 제가 별표 3개 친 거는 많지 않죠. 근데 입지계수도 거의 90% 치면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입지계수는 뭐냐면,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기반 산업. 어머 타임. 기반 산업. 이게 무슨 말이냐? 울산에는 자동차가 수출 산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제도는 이제 조선소 사업.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수출이냐 아니냐라는 기반 산업을 판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계산 문제가 뜹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이게 30회 때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LQ가.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방에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계산기를 딱 눌러서 따다닥 뚫기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기대해서 좋습니다. 체크하셨죠? 계산 문제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론 안 내. 이론 안 내고 거의 다 계산 문제 쪽으로 가요. 그래서 입지계수도 옛날에는 이제 경제 기반 소수라는 것도 내고 막 그랬는데 어차피 계산 문제 내도 틀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로 아예 문제가 붙여졌습니다. 계산 문제 위주로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도시공간 구조 이론. 찾으셨습니까? 여기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얘도 떠요. 그래서 이 도시가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동심원, 선형, 다핵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가 편한 게 시험 문제 딱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 나온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딱 보시고 집에 가서 재활용에 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잡을 거야, 집에 가서. 그죠?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옆에 딱 보시면 내용도 나와 있어요. 옆에 내용 지금 보고 계셔요? 지금 공부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안 들어옵니다. 근데 나중에 좀 공부를 하시면은 딱 보면, 아씨, 이거 완전 유학이네? 그게 다 가시거든요. 제가 얘기해봤자 하나도 안 먹혀요, 지금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다는 거를 꼭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입니다. 정책은 또 제가 봤을 때는 6에서 7문제 정도 뜰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찍어줄게요. 정책은 제가 찍을 수 있어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따라해봐요. 시장 실패의 원인.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시장 실패 원인. 근데 별표는 한 2개 정도만 쳐놓으세요. 2개 정도. 3개까지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 실패는 시장이 적정 배분을 잘 못해요. 너무 과대나 너무 과소 생산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아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우리 시장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다 보면 정보가 다 다르겠죠. 그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너무 독과점으로 너무 한 사람이 너무 처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공공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공공 같은 것도 이제 과소 생산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정부의 개입 수단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100%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장합니다. 별표 3개짜리입니다. 믿고 가세요? 그래서 따보세요. 토지 이용 규제.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찾으셨습니까? 이건 무조건 배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이제
박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공인 자격증을 하게 되면은 저는 가격 못해요. 그래서 이제 공인 자격증이 아니라 민간 자격증을 제가 출제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출제원들이 머릿속에 뭘 내야 될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고 가세요. 별표 몇 개짜리? 3개짜리. 그러면, 교수님 더 찍어주세요. 그럼 따로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요 두 가지가 더 유력해요. 근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가 이번에 어렵게 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상되는 문제를 좀 드리려고 해요. 토지용기제라든지.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직간으로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건데, 요 구체적인 거는 제가 나중에 갈 거예요. 직접 이제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해서 땅을 사서 팔아먹는 거고, 간접이라는 건 세금 때리는 거 아시죠? 세금이 간접이에요. 시장 기능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우리가 조세라든지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져갈 거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토지 정책에 찍어드린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아까 많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나요? 적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나요? 그럼 우리나라에 폐지된 게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딱 하나만 적어 놓는데 하나만 더 적어 놓으세요. 거기 보시면은, 자, 이거 100%입니다. 100%. 자, 거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시행 중인 정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하나가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폐지됐어요. 택지 소유 상한제가 없습니다. 있다가 없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토지 초과 이득세라고 적어 놓으세요. 토지 초과 이득세.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많은 걸 암기하는 게 낫다, 적은 걸 암기하는 게 낫다. 적은 거.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 시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 자, 요렇게 암기해 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폐지된 초소. one more time. 폐지된 초소. 초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군대 가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초소가 있거든요. 그 초소가 폐지됐다는 거죠. 얘가 떴습니다. 떴어요. 그죠? 절 믿으세요? 또 내년에 또 뜹니다. 근데 여기에 폐지된 게 또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궁금증이에요. 그죠? 이걸 나중에 제가 터뜨립니다. 이 두 가지가 나왔고, 근데 이제 올해는 시험 문제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 초소를 찾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TDR이라는 것도 개발권 양도제도도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가 가장 유력하다. 자, 이제 초소. 어머타임 초소. 암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초소. 그래서 초소만 암기하시면은 모의고사는 거의 초소를 내요. 그래서 TDR하고 초소를 내기 때문에 거기 위주로 가시는데 여기가 100%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토지은행 같은 경우도 물어보긴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물어볼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문제에서 배정된 게 아까 자, 따라보세요. 정부의 개입수단. 자, 여기 찍어드렸죠?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시행 중인 정책이 아닌 초소. 여기서 하나. 이 두 문제는 무조건 배정이 돼요. 여러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정부의 시장 개입에, 직접 개입에, 따라보세요.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행복주택이라는 주택에 대해서, 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가시면은 주택정책입니다. 자, 주택정책 가시면은 임대주택정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거기에 가장 유력한 게, 자, 따라서 임대료 규제정책. 이게 가장 유력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임대료의 규제가 가장 유력하다고 좀 봐요. 그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랑 이제 보조정책인데 규제 쪽으로 좀 가지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왜 임대료 규제 정책에 계산 문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나올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이 계산 문제가 한 번 출제되고 계속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감정평가에 나왔던 문제가 하나가 있긴 해요. 그걸 가지고 아마 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자, 따라해보세요. 분양가 규제. 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상한제 자체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배정이 됩니다. 자율화는 좀 뜨진 않아요.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하고 선분양, 후분양이라는 단어가 있죠. 선분양, 후분양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느낌이 있습니다. 별표 3개. 저를 믿으시고. 선분양, 후분양이 이번에 3월, 6월 달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뺏겨내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선분양, 후분양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분양, 후분양은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별표 3개 쳤었나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2에 출제됩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나중에 지금 벌써부터 찍느냐 그러는데 나오면 나중에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뭐 저서 완전히 점쟁이다. 우리 32를 성분양 알기는 좋아요. 성분양 후분양은 우리 시험 문제 딱 2번 나왔어요. 2번 나오는데 한 문제가 오늘 뜰 것이다. 내년에. 그죠? 그 내년에 뜨는 거를 내가 터뜨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왜냐면 이게 제가 이 감정평가사가 아까 시험이 어렵다 그랬죠? 근데 이제 강의라는 게 그거예요. 감정평가가 학교론이 들어간 지가 딱 6년째 되거든요. 그죠? 그 소스가 있어요, 소스가. 그죠? 그 소스가 내 머릿속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건 나온다, 안 나온다는 자체가 제 느낌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야매도 만들면서 연구실 연구하는데 막 찌릿찌릿해요. 왜냐면 이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죠?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도 드셔야 되는데 미치겠습니다. 아주 막 신기가 있어. 막 새벽 2시에 깨요. 어머, 이거 나오겠다 그러는데 괜찮아요. 이거 느낌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선분양, 후분양 찾았죠, 그죠? 여기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올 것 같으니까 별표 3개씩 치셨어요. 치시고 그래서 조세 정책은 한 문제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 자식들이 머리가 좋은 게 여기다 세법을 집어넣습니다. 세법을 집어넣어서 아까 왜 제가 따면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론하고 이 세법 문제를 같이 넣어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평가사 시험 문제는 세법 문제가 2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학교론에서 조세정책에서 딱 하나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국세지방세 암기 코드를 또 가르쳐 드릴 거고 또 암기가 있어요. 암기가. 그래서 나중에 좀 그걸 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부동산 투자입니다. 자 따보세요. 자금의 투입.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내 돈만 투자해요. 남의 돈을 빌려야 돼요. 이게 따보세요. 지렛대 효과. 유력합니다. 별표 3개짜리. 자 그래서 지렛대 효과가 나옵니다. 30몇 대. 지렛대 효과의 계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론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여러분들 부동산은요, 현금화 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따라봐요. 낮은 황금성. 요걸 물어봐요. 단점으로 딱. 그 다음에 이제 지렛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투자가 이제 사금법인이라는 5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요 수익률에서, 자, 따보세요. 기대 수익률. 자, 아까 다음에 제가 다이소 가서 계산기 사라 그랬죠. 그래서 GT라는 게 AC가 있고 GT가 있거든요. GT. 그래서 얘가 다 곱해주는 거를 해주기 때문에 이 계산 방식을 30초에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얘가 기대수익률의 계산 문제가 거의 99% 떠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제가 가르쳐 드리면 이건 거의 30초 안에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 꼭 갖고 와야 되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있는데 나중에 후술할 거고요. 밑에 보시면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러분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적어질까요? 수익이 더 많아질까요? 그 따라서 비례관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왜 할인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나요? 할인, 따라서 할인. 깡이라 그래, 깡. 그죠? 어음깡을 해요. 그 위험한 어음은 깡을 많이 하면 그냥입니까? 어음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부동산도 위험할수록 깡을 많이 하거든요. 위험이 클수록 가치는 또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곧 갈 거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위험 수익의 측정이 아까 기대 수익률이 거의 나오고, 자, 따라해보세요. 분산, 표준 편차, 변이 계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분산, 표준 편차는 요즘에 안 나와요. 시험 문제. 근데 한번 나왔다가 이 시청 한번 들어갔거든요. 변이 계수 자체는 이제 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제가 말씀드려봤자 느낌이 안 와요. 이제 어떤 게 느낌이 오냐면 밑에 가시면 자 따라해보세요. 포트폴리오 들어보셨어요? 이게 분산 투자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100% 시험에 나옵니다. 포트폴리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위험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상관계수, 최저 포트폴리오 어떻게 되냐? 여기 문제가 한 문제가 배정이 돼요.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 그래서 얘가 이론이 뜨거나 아니면 계산 문제가 뜨는데 이것도 찍었어요.
제가 연금의 미래 가치가 수식이 계산 아니고 수식을 찾아내는 방식이 나올 거라는 나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렇게 해서 이제 넘깁니다. 넘기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현금 수지 측정. 수지라는 건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건데 그 영업수지의 계산 문제가 100%입니다. 여러분들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것만 있어요?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럼 소득만 있어요? 경비도 있어요? 터졌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 문제가 출제된다는 게 유력해요.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한 지분복귀가 있고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은 할인연금 수지분석법도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할인연금 수지분석법도 무조건 떠요. 100%입니다. 그래서 따라해봐요. 순형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이런 단어가 있죠? 이것도 100% 문제가 떠요. 그래서 문제가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도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나오고 비율분석인데 난이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볼 텐데 이 승수법과 이 수익률법이 또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금융 파트로 갈게요. 자, 금융은 아예 찍어드릴게요.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가시면은 묶어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LTV 찾으셨습니까? LTV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LTV는 뭐냐면 내가 부동산이 1억짜리예요. 그럼 70% 빌려준대요. 그죠? 그럼 따라서 7천만 원 담보가치로 돈 빌려주는 거고 DTI는 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LTV, DTI가 계산 문제가 뜹니다. 그죠? 그래서 LTV, DTI도 별표 3개. 그래서 얘가 또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맞히는 방법 가르쳐드리고 특히 상가랑은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라인에 자 따라합니다.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장인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것도 별표 3개. 3개. 자, 여러분 내가 만약에 개발업자예요.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자금을 유통하는 걸 따라보세요. 부채금융. 부채금융. 내가 만약에 주식을 발행해서 내 지분을 파는 걸 따라서 지분금융. 지금 15페이지 부동산 금융용어의 두 번째는 보고 계신 거예요. 매자닝이라는 자체는 혼합형이 되거든요. 전신주에 매달린 해서 제가 전환사채, 신주지수금사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찍어드리는 거는 밑에 가시면 자 따라해봐요. 저당 상환 방식. 밑에 대출 상환 방식 찾으셨어요? 이것도 100%입니다. 여러분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게 따라해보세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무조건 떠요. 얘가 100% 나옵니다. 100% 나오고 나온다면 이론하고 계산 문제까지 같이 묶어봐요. 최근에 젊은 소득계층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자는 고정 이자만 있어요. 변동도 있어요. 요건 별표 하나짜리입니다. 출시되진 않습니다. 고정과 변동을 물어보는 경우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꼭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따라봐요. 저당의 유동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왜 보금자리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빌려서 은행한테 채권을 넘겨요. 저당권을. 그럼 저당권을 또 공사한테 팔아요. 그럼 투자자가 거기에 대해서 MBS를 발행해서 증권화 시켜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따라봐요. MBS 어머타임 MBS 그 MBS에 대한 증권 종류라는 부분이 있죠? 99%입니다.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얘 나와요. 예.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은 자 따라보세요. 주택연금 이것도 99%입니다. 별표 3개. 주택연금이 자 지금 60세입니까? 55세입니까? 55세로 바뀌었죠. 그래서 55세로 이제 인하돼서 연령이 바뀌면 무조건 떠요. 근데 연령이 안 나오고 올해는 자 따라봐요. 주택연금. 여러분들 오피스텔은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아니죠. 오피스텔은 안 들어간다고 나왔었거든요. 물론 법이 약간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죠? 그래서 오피스텔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근데 현행 법에 있어 오피스텔은 안 들어간다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주택연금은 반드시 하나가 나올 거라는 건 전 반드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이 신청이 많아졌거든요. 주택연금 쪽으로 하나를 가져가세요. 오케이. 넘기세요. 아주 분위기 좋아요. 첫 시간인데 아주 즐거워요. 제가. 그래 넘기시면은 자 따라봐요. 부동산 투자회사. 이것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실 리츠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상장을 해서 여러분한테 주식을 팔아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100%, 99%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따라보세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것도 별표 3개. 나온다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같이 나와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부동산의 개발에 대한 기호는 자, 여러분들 개발의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있어요? 있죠. 요게 나옵니다. 과정의 순서. 그 다음에 개발의 위험, 법 12. 자, 개발의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 어떻게 해오냐면 내가 옆에 있는 개발업자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법으로. 따보세요. 법 12. 업무타임 법 12. 찾았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부동산 분석 단계가 나왔습니다. 올해. 그죠? 시장 거래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오른쪽에 가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신개발, 재개발. 신개발의 토지 취득에 따라보세요. 환지 방식, 매수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이 다 이제 신개발이고, 재개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그 정비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자, 따라합니다. 민간 투자 방식. 자, 그냥 영어로 해보세요. BTO, BTL. 찾았죠? 요것도 100%입니다. 제가 느끼면은 요 민간 투자 사업 방식도 무조건 내요. 얘네들이.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시면은 민간 개발에 자, 따라합니다. 토지 신탁 방식. 아까 왜 신탁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위주로 이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DR은 아직 은하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TDR 자체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TDR은 별표 하나 정도만 쳐놓으세요. 하나 정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의의는 관리의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별표 하나, 시설, 자산, 건물 임대차, 그 다음에 복합적 관리가 아까 따라해보세요. 법경기.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것도 이제 별표 하나 치고요. 근데 유력한 건 넘기시면은 1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자, 관리의 방식의 주체에다 별표 3개 치지 바랍니다. 그래서 자, 따라보세요.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찾았죠? 여기가 100%예요. 여기가 유지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좀 빗나갔던 게 밑에 부동산 관리 활동에 보시면은 임대차 활동에 매장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매장용은 사람을 매장시키는 묘지가 아니에요. 쇼핑센터나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근데 따라해보세요. 비율 임대차.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산 문제가 안 나오다가 작년 연달아 떴어요. 요 계산 문제. 그거 위주 좀 가져가셨으면 좋고. 그 다음에 19페이지로 갑니다. 19페이지 가시면, 자, 따라해봐요. 마케팅. 마케팅에서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 나가면 이제 공급자들이 고객을 꼬셔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근데 뭐가 나오냐면, 밑에 보시면 STP와 포피믹스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유력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투표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가상적으로 후보가 이 표가 따라보세요. 3표 차로 졌다. 세 표 차. 따라해요. 3표 차. 몇 표 차로 졌다고요? 3표 차. 3표 차예요. 가자. 몇 표 차? 세분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표적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차별화라는 단어가 있죠. 3표 차로 졌어요. 그러면은 포피믹스라는 것은 P가 4개예요. 그죠? 그러면 그냥이 돼요. 상대편에 대해 재판을 걸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에요. 자, 따라보세요. 재판가유. 따라해요. 재판가유. 어머타임. 재판가유. 이게 나왔어요. 이걸 찾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죠? 쟤는 따라보세요. 제품, 판매 촉진, 가격, 유통 경로. 찾았어요? 다시 할게. 몇 표 차로 줬어? 그럼 재판을 가야겠네. 그럼 따로 재판 가요. 요거. STP 포피믹스. 그래서 여기 위주로 좀 많이 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은 야매가 안 먹히더라도 그렇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세요. 자,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 파트를 제가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정평가 파트는. 그래서 감정평가 파트는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감정평가로는 6에서 7문제가 뜬다. 자, 그럼 이제 이 시험 문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조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시험 문제 떠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올해 3문제 나왔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펜 들어보세요. 자, 펜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20페이지 가시면은 자, 지금 한다는 건 좀 어렵지만은 밑에 감정평가의 분류에 자, 감정평가 규칙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개별 문건으로 하고요. 그 다음 맨 밑에 가시면은 자, 따보세요. 시장가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다 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유력하다. 이렇게 해서 3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가성비가 있는 게 오른쪽 가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찾으셨습니까? 이것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별표 3개짜리.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우리가 시험 문제 물어봐요. 이것도 3개짜리.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37번에 나오지 않을까 느낌이 들어요. 그죠? 짝짓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때 너 거기 안 나왔다 죽여버리지 말고요.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37번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자, 따보세요. 가격제 원칙. 요것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 그래서 얘는 한 36번에 나오지 않을까. 그죠? 36번, 37번.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이에요. 자, 제라는 거는 여러 가지 13가지 원칙인데, 여러분들 평가사가 원칙을 안 지켜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래서 찍어줄게. 내부 원칙에, 따라봐요. 균형의 원칙.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20층짜리 건물에 지하주차장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균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요. 그죠? 그런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 외부 원칙에, 자, 따라서 적합의 원칙, 어머타입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은 뭐냐면, 시장 안에 주택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주택이 잘못됐습니까? 환경하고 안 맞습니까? 그럼 적합의 원칙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균형과 적합이 뜰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별표 몇 개짜리야 이거? 3개짜리. 꼭 기억하세요. 하시고 자, 여러분들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따라해봐요. 3방식. 지금 보고 계셔요? 3방식이 원가를 따질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수입 방식이 나오는데 무조건 계산 문제 나옵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올해는 제가 유력하게 비교 방식은 무조건 떠요. 비교 방식, 우리나라 비교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원가 방식이 나왔는데 32회 때는 비교 방식과 수입 방식에서 하나씩 계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따라서 비교 방식, 수입 방식, 계산 문제 나온다. 계산 문제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위주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무조건 기출에서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계산 문제 위주로 가져가신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맨 끝에 오른쪽에 맨 위에 가시면 따라해봐요. 물건별 감정평가 100%. 그래서 아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물건별에 대한 감정평가를 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40문제에 떴습니다. 올해. 그죠? 40문제인데 40번 문제. 근데 저는 요거는 올해는 뒤죽박죽 되기 때문에 얘가 36, 37번이면 얘가 한 38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적지 마세요. 무슨 제가 무당은 아니니까. 그죠? 그만큼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물건별 감정평가는 무조건 하나 떠요. 여기도 이제 여기 딱 1시간만 딱 잡고 공부하시면 무조건 맞히십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정평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 감정평가는 제가 해드린 것만 탁탁탁 가세요. 가지고 이거 나옵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합격하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있나요? 별표 3개짜리입니다. 100%.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는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40번 문제에 배정이 됩니다. 근데 올해는 순서를 안 맞춰줬어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40번 문제 나옵니다. 32회 때는. 거다 적어내요. 40번에 나온다. 몇 번에 나온다? 40번.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제에 배정이 돼요. 매번. 근데 그것이 매년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을 냈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문제는 아예 랜덤으로 냈거든요. 개발을 먼저 내고 막 랜덤으로 냈기 때문이지만 32회 때는 40번 문제 맨 마지막에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러면 토지는, 자,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보 제공이나 토지 거래 지표예요. 그죠? 여러분들 토지를 보상해 준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표준지 공시지가로 가고요. 세금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그거 기억나세요? 연세대 기숙사 기억나세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어떻게 돼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들어가죠? 그럼 단독은 또 다르잖아요. 단독과 공동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단독은 이제 표준과 개별은 나누고, 자, 아까 따보세요. 한국감정원. 근데 한국감정원이 제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하고 표준주택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우리가 이 국장이 맡겨서 의뢰를 해서 맡겨요. 근데 표준공시가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평가업자인데 법인으로 맡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주로 가셔서 공시제도는 마시셔야 됩니다. 근데 공시제도는 무조건 한 문제 줘요. 그래서 공시주체라든지 공시기준이라든지 공시일, 효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따라오셔서 제가 여기를 한 번에 딱 잡아드리면 무조건 맞힐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평가는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무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는 시험 문제 배정되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평가사 따로 오셨어요? 공인중개사 따로 오셨어요? 그럼 감정평가로는 맞춰준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입을 열어보세요. 자, 따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여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한 문제는 배정되고 세 문제까지는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개별물권 시장가치 원칙, 물건별 감정평가 다 있다는 걸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세 문제 마치고 공시에서 하나 마치면 네 문제는 배정이 됩니다. 그죠?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자 따라합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어머타임,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아까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가격제 원칙에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계산 문제는 여러분만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계산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딱 제가 봤을 때는 감정평가에서는 딱 7문제 정도 배정이 될 것이다. 그죠? 근데 평이하게 아까 제가 찍어드렸던 규칙에서 나오고 공시제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번호도 예측했죠? 35, 36, 37이죠? 그 다음에 공시는 40번이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에서 감정평가는 제가 하는 것만 위주로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여러분들 왜 입문서 아시죠? 그래서 입문서 가져오셔서 강의 계획서대로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나가시고 요거 프린트는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시고 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이게 표시게 되면 쫙 정리가 돼요. 이거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오늘 좀 아쉽지만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